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다. 여기에 모든 존재의 행동의 근저에 놓여있는 기본 원리가 있다. 자기 보존, 번식 등을 포함한 나머지 모두는 이 원리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말을 바꾸면 모든 존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현실의 조정에 있다. 그러나 주변 세계가 당신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당신에게 적의를 품고 대든다면 현실을 조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먹을 것을 빼앗고 당신을 편안한 구석으로 내몰고 심지어 당신을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당신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제멋대로 일어나고 당신은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모욕적이고 두렵기까지 하다. 바로 여기서 주변 세계를 통제해야 한다는 절박하고 종종 무의식적인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태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반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로 보일 수도 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태껏 자기 보존 본능이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의심 없이 믿어왔는데 그것이 더욱 근본적인 무엇의 결과일 뿐이었다니.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 들었을 때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잘 살펴보면 생명체는 무슨 일을 하든 생존과 번식을 포함하여 모두가 주변 현실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가 주변 현실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동기가 있고 모든 생명체의 행동 근거가 되는 모든 의도의 원천이 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행동하지 않는 건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따분함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건 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따분함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현실을 조정하고자 하는 끊임없고 꺼지지 않는 갈망만 있을 뿐이다. 어떻게든 현실을 자기 의지에 복종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누리는 현실을 조정하는 모델로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어떤 새들은 솔방울 같은 나무 열매를 갖고 놀기를 좋아한다. 솔방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정되지 않는 현실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새가 그 솔방울에 놀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자마자 그 현실의 일부분은 조정 가능한 것으로 변한다. 탈 것을 타고 가는 것, 이 또한 일종의 조정이다. 현실은 나를 태우고 달린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다른 모든 놀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이런 규칙에 따른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놀이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미리 정해져 있어서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놀이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놀이는 결국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키려는 행위로 귀결된다. 눈앞의 광경을 구경하는 관찰자에게도 그것은 현실을 조정하는 모델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놀이로 보인다. 눈앞의 광경을 구경하는 관찰자에게도 그것은 현실을 조정하는 모델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놀이로 보인다. 음악, 책, 영화, 텔레비전 이 모두가 영혼과 마음을 위한 놀이기구다. 스트레스에 잔뜩 시달린 사념의 행렬이 멈추고 멋진 음악과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나래를 펼치고 날아오른다. 영화 속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모두가 너무나 익숙한 현실일 뿐이다. 그래서 관찰자는 아무 걱정 없이 상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만 현실이고 관찰자는 그냥 그 상상을 즐긴다. 우리도 인생을 관찰자처럼 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가지고 노는 이 놀이는 잠잘 때도 멈추지 않는다. 영혼과 마음은 꿈의 공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꿈의 공간에서는 현실이 의도의 가벼운 숨결에도 유연하게 잘 복종한다. 꿈의 공간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서 공상놀이가 있다. 사람은 단지 조종놀이를 하기 위해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꾸며낼 수도 있다. 기상천외한 판타지들이 그것이다. 그런 공상은 현실로 실현되기 전까지는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멀리 있다. 반면 평범한 현실은 가까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다.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가 힘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놀이들은 따분함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일은 따분한 게 아니라 뜻대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벌어진다는 법칙에 복종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놀이로 도피하려는 것이다. 내가 조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예측 가능한. 우리는 불가피한 현실을 모두 벗어나지는 못한다. 인간의 삶은 상황과 조건, 사회에서 그가 처한 처지에 묶여있다. 현실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펼쳐진다. 원하는 것마다 거기에는 안 돼 라는 말이 붙어있다. 그걸 줘 라는 말에는 못 받을 걸 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런 조건 아래서 도대체 무엇을 시도해볼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방식으로만 행동하는데 그것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변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하려고 애쓴다. 직접. 바로 저쪽에서 행위하는 직접적인 행동은 조정의 한 형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며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유일하지도 않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다. 우리는 뒷짐을 지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두 그러한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트랜스핑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을 조정하는 테크닉이다. 다만 놀이에서처럼 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현실을 조정하는. 현실을 조정하는 테크닉. 현실을 조정하는. 현실을 조정하는. 불운의 법칙. 현실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려면 최소한 현실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세계의 층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맞아.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그는 자신의 단순한 원칙을 세상에 적용하려고 애쓴다. 내가 방향을 바꾸면 나는 그쪽으로 간다. 내가 압력을 가해 누르면 그 자리가 움푹 들어간다. 그러나 세상만은 왠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한술 더 떠서 내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세상은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 어쩌면 현실은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사람은 멈춰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자신만의 방식만 밀고 나간다. 그런 창조 작업의 결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신이 형성되는 것이다. 내 뜻과는 반대로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일어난다. 뭔가 요상하고 꼬여있고 뒤틀리고 변덕스러운 현실이다.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악의를 품고 분풀이를 하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불쾌한 사건들을 마구 끌어오고 있는 것 같다. 근심 걱정은 그대로 실현되고 나쁜 예감은 딱 맞아떨어진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고집스럽게 우리를 뒤쫓아온다. 왜 그런 것일까? 리얼리티 트랜서핑 1, 2권에서 특히 싫어하고 꺼리는 마음이 강렬할 때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미 이야기했었다. 뭔가 증오하고 두려워할 때 당신은 오로지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외부 의도를 넘치도록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할 때 오로지 내가 그게 진심이었다. 그렇지. 그게 진심이었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해서 나오는 사념 에너지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꾼다. 가능성이었던 것을 현실로 바꿔준다. 말을 바꿔서 영혼의 느낌이 마음의 생각과 하나로 일치하면 감정과 생각 방사되는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물질화된다는 것이다. 감정과 생각 감정, 생각 그러나 이것이 불길한 예상이 실현되는 유일한 원리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이 보통의 평범한 삶이다. 많은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가능제 흐름을 따라서 나아가며 만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평온하게 펼쳐질 것이다. 자연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음모를 꾸미려는 꿍꿍이도 없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은 잉여 포텐셜이 주변의 에너지 환경에 왜곡을 일으키고 의존적인 관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로도 일어난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 발생한다.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할 때 지나치게 중요성을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대비시키면서 당신이 이것을 해주면 나는 저것을 해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영혼과 마음의 일치.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뿐이다.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뿐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영혼 또한 그런 파국을 내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어김없이 현실 속에 등장할 것이다. 마음이 영혼과 마음이 함께 동조한 것은 꼭 실현되고 말기 때문이다.
당신은 부산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영혼이 어떤 선택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지를 살펴야 한다. 나의 영혼이 어떤 선택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는지.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를 그냥 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뒤집어서 영혼의 순수한 의도에다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킨다면 당신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벌어지는 행운의 흐름에 의해 올라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뒤집어 영혼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 그냥 안다. 영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 그냥 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 잉여 포텐셜과 균형력.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무언가 밤낮으로 갈구하면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우주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 입장에서는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든 포기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추겨진 욕망들이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리고 가는 이유다. 외부의 그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도 내면의 그 어떤 기준이나 판단, 목표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외부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도 내면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판단, 목표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무언가 끌려오려는 힘겨운 노력으로 에너지의 기압차. 무언가를 끌어오려는 힘겨운 노력으로 에너지의 기압차를 발생시킨다면 곧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주의 균형력이 가동할 것이며 그때 당신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든 포기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추겨진 욕망들이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려가는 이유다. 외부의 그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도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고 내면의 어떤 기준이나 판단, 목표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무언가를 끌어오려는 힘겨운 노력으로 에너지의 기압차를 발생시키면 곧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주의 균형력이 가동될 것이며 그때 당신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대비시키면서 당신이 이것을 해주면 난 이것을 해주겠다는 식의 내세우기를 시작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왜곡된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고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잉여 포텐셜 자체는 그다지 염려할 것이 못 된다. 왜곡된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고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잉여 포텐셜 자체가 그다지 염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여진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는 순간부터 양극성이 생겨나고 그것은 균형의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대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아진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는 순간부터 양극성이 생겨나고 그것은 균형력의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균형력은 발생한 양극성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균형력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그 양극성을 창조한 사람에 대항하여 작용한다.
것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건 없는 포텐셜의 예를 들어보자.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나는 나를 싫어한다. 나는 착하다. 너는 나쁘다. 이런 평가들은 비교와 대립에 근거하지 않는 한 자기 충족적이다. 이제 의존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포텐셜 예를 들어보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 누구보다도 내가 더 훌륭함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의존적인 관계. 내가 더 착함으로 너는 나쁘다. 내가 나쁘니까 너는 착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나를 싫어한다. 난 나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역겹고 너는 나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역겹고 혐오스럽다. 첫째 보기와 둘째 보기의 평가들 사이에 놓여 있는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다. 비교에 근거한 평가는 양극성을 발생시킨다.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불균형을 제거한다.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불균형을 제거한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불쾌한 일들이 초대라도 받은 듯이 성가시의 삶 속에 끼어드는 것이다. 예컨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녀가 만나 마치 서로에게 벌이라도 주려는 듯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 모임에 가보면 어딜 가나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다. 머피의 법칙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랄한 이웃은 공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 괴롭히는 이웃 사람의 예는 양극성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괴롭히는 이웃의 예는 양극성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평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이사학의 영역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오는 삶을 방해하는 데 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일까? 언제 어디에서나 착한 사람이 조용히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꼭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을 두 편으로 갈려서 대치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만일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나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의 이웃들도 대부분 당신과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일 뿐인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은 균형력이 바람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당신이 싫어하는 쪽으로 불게 된다. 방향의 바람은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는 잔인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으리라. 진짜 균형력은 무슨 놈의 균형력? 그냥 사람들이 양심을 잃어버린 것뿐이야. 그게 다야. 골치 아프게도 철학을 들먹이긴. 그러나 나는 지금 이것이 공허한 철학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려고 한다. 이웃집 사람이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혹시 당신은 그를 짜증나게 하지 않는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왜 그런가? 당신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자들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평가는 비교와 대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 원래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평가는 비교와 대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그런데 왜 당신의 이웃을 화나게 만들지 않는 것일까? 당신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겠다. 이웃이 당신에게 짜증을 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당신을 무시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모렴치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양극성을 발동시키게 된다. 당신은 새로운 불행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전자석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당신에 대해 별 흥미가 없기 때문에 당신과 그들 사이는 물과 기름 사이와도 같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대적인 평가를 부여하면서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당신을 그들 세계의 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이웃은 자신의 일에 열중해 있고 당신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당신과의 관계에서 양극성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 나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이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이웃으로의 당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교하기 시작한다. 만일 그것이 그들을 흥분시키고 성질을 건드린다면 당신도 이제 그들을 짜증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착한 이웃에서 못된 이웃으로 전락하고 만다. 더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지만 그 행동은 이웃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이웃을 짜증나게 만들 것이다. 그와 똑같이 지금 당신의 이웃은 자신이 당신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예컨대 공동주택에서 소음은 가장 골칫거리다. 당신이 그것을 못마땅해 할수록 그것은 더더욱 당신을 못살게 굴 것이다. 맞아. 못마땅해 할수록 조용한 삶은 당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웃도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삶이다. 고유를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적인 것이며 그것은 텅 빈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맞아. 맞아. 조용한 삶은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필요하고 그것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삶이야. 고유를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적인 것이며 그것은 텅 빈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조용한 삶은 당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웃도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삶이다. 고유를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적인 것이며 그것은 텅 빈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웃이 일으키는 소음은 당신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면 당신은 이웃을 조용히 증오하게 되고 당신의 붕괴는 때에 맞추어서 그 에너지의 원천 역할을 하게 된다. 거기에 양극성을 일으키는 의존적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 시끄러운 사람들 미워 죽겠네라는 격한 감정이 강력한 자석을 창조한다. 그 자석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쾌한 자석들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당신의 집 근처에 시끄러운 이웃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전 이웃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히 당신의 화를 도우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장비를 갖출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당신 이웃의 다른 이웃들도 저마다 기여를 하며 만일 고유를 깨뜨린 자에 대해 감정적 반응이 서로 일치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배가 된다는 점이다. 이웃의 문제는 시끄러운 소리 하나만이 아니다. 당신이 주로 혐오하는 모든 대상이 문제가 된다.
이웃은 당신 집 앞을 쓰레기로 어지럽힐 수도 있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거나 현관 입구의 벽에 낙서를 해둘 수도 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혐오감은 일반적인 인간을 향할 때와 마찬가지고 물난리나 화재와 같은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일종의 불운한 법칙이 작용한다.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대상이나 특성은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일종의 불운의 법칙이 작용한다.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대상이나 특성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대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대상은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대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런데 중요성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비교와 대조에 의해 강화된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의 극성을 갖게 되면 반드시 다른 극성이 거기에 나타나야만 한다. 양극성은 불쾌한 일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만들어낸다.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끌려온다. 짜증나게 하는 모든 일이 늘 따라다닌다. 지독히 싫어하는 모든 일이 벌어지고 만다. 여기에 신기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법칙이다. 양극성은 에너지 환경을 왜곡시키고 균형력의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현실은 찌그러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일그러진 상으로 비친다.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균형을 깨트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양극성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 세상과 싸우려고만 대든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트레저핑의 기본 원리만 실천하면 된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둬라. 세상을 모든 방향으로 풀어놓아야 한다. 꽉 쥐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풀어라. 자신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살도록 존재하도록 놓아두라. 세상을 모든 방향으로 풀어놓고 그냥 손을 느슨하게 풀어라. 자신의 욕구에 집착할수록 반대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은 더욱더 강력해진다. 내 욕구에 집착할수록 반대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은 더욱 강력해진다.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당신은 세상의 멱살을 붙잡고 있고 세상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히 힘을 쓰면서 당신에게 저항하고 있다. 억압하고 저항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트레스팽의 법칙에 따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컨대 하다못해 잠시만이라도 이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면 그들을 비난하기를 그치고 그저 그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보라. 너무 좋은데? 하다못해 잠시라도 이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면 그들을 비난하기를 그치고 그저 그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보라.
그렇게 혼잣말을 하라. 이젠 신경 끄고 가만 내버려 두자. 그들을 그냥 당신 세계 층으로부터 던져버려라. 당신이 그들에게 붙여놓은 태도의 흡착판을 떼어내는데 성공하는 순간 양극성은 사라지고 이웃은 당신이 괴롭힌 짓을 서서히 멈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의존적인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버린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귀찮기만 하던 이웃이 당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아기를 품은 세상. 가만 보면 머피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일이 아닌가.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한단 말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선입견이나 미신이 아닐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튼 그런 경향성은 정말 존재하며 그 법칙을 피할 수 있는 구석은 눈을 닫고 찾아봐도 없다. 다행히도 트랜서핑 모델은 그 법칙의 원인을 밝혀줄 뿐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방법도 가르쳐준다. 트랜서핑의 원리는 정확히 작용하며 그것만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은 꽉 쥔 소나기에서 힘을 빼고 세상의 멱살 잡기를 멈추기만 하면 된다. 세상의 멱살 잡기. 누가 하고 있니? 그러면 세상도 우호적으로 변해서 당신의 말을 잘 따르게 된다. 세상도 우호적으로 변해서 나의 말을 잘 따르게 된다. 아, 기분 좋은데? 그냥 세상의 멱살 잡기를 멈춰라. 이 말이 너무 재밌는데. 힘을 빼고 세상의 멱살 잡기를 멈춰라. 그러면 세상도 우호적으로 변해서 당신의 말을 잘 따르게 된다. 맞아. 세상을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자석처럼 반대극성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게 된다. 맞아. 맞아. 세상을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맞아. 자석처럼 반대극성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머피의 법칙은 아직 다가 아니다.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마주치면 그 충돌은 악화 일로를 갖는다. 이제 마주치게 되면. 이름 자체에 그 핵심이 담겨있는 유명한 정반합. 해겔의 변증법을 도식화한 것. 정반합의 법칙은 정반합. 이미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보편적인 지식이 되었다. 불가 강은 카스피해로 미시시피 강은 멕시코만으로 흘러온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단순한 일만이 아니다. 문제를 한번 제기해보자. 대체 이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과 반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 정과 반이 하나로 정합하는 원인은 우리가 이미 밝혀보았다. 균형력은 그들이 맞부딪히게 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한다. 그런데 왜 실제로 대립하는 두 측면이 대치 상태에만 하염없이 머물러 있는 것일까? 왜? 그 반대로 되어야 맞부딪혀서 서로를 상쇄시키고 평행 상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대립하는 양측은 마침내 맞부딪혀서 싸우기 전까지는 서로를 건드려 자극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대립하는 양측은 마침내 맞부딪혀 싸우기 전까지는 서로를 건드려 자극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꾼들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런 상태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계속 싸우려고 들 거고. 그 예를 찾으려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세상이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 신경을 건드린다는 것은 당신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핵심은 모두 이것이다. 어떤 일이 당신을 어느 순간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마치 아기를 품은 것처럼 꼭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당신을 어느 순간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마치 아기를 품은 것처럼 꼭 일어나고 만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고민하면서 침울해져 있으면 비록 일곱인이라고 해도 당신의 신경은 곤두서 있게 된다. 그때 마치 그것과 연결되기는 한 것처럼 광대 같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려는 듯 시끄럽게 짓거리면서 포착포착 뛰어다닌다. 당신은 흥분하고 그 광대는 온통 미쳐 날뛴다. 화를 돋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당신이 어디론가 급하게 서두르며 늦을까봐 조바심을 낼 때면 거기에 광대가 나타나 손뼉을 치면서 소리 지른다. 자, 서둘러서 가야지. 이 순간부터 매사가 당신에게 대항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걸음으로 당신의 길을 가로막아서 당신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은 최대한 신속하게 문을 지나가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문 앞에 진을 친 채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다. 자동차 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마치 모든 일이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원래 조급할 때는 세상이 온통 느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 생각할 수도 물론 원래 조급할 때는 세상이 온통 느려 터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난다. 엘리베이터나 자동차 사고가 나고 버스는 연착되고 도로가 갑자기 막힌다. 여기에는 이미 악의적인 뭔가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예를 또 들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주위 사람들을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바로 그런 짓거리를 벌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도 당신이 좀 편안히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다. 아이들은 조용히 있다가도 갑자기 정신없이 난장판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길을 가로막는가 하며 문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당신을 괴롭힌다. 여기저기서 장애물들이 마구 튀어나온다.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아주 늦장을 부린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가 꼭 나타난다. 이런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불쾌감이 쌓일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점점 더 강해진다.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힌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런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런 행동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인간의 무의식적인 심리에는 많은 맹점이 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적인 동기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 동기를 만드는 그 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점이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를 만드는 그 힘이 외부에 있다? 그 힘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에너지, 정보적 실체, 즉 살아있는 존재들의 사념 에너지로부터 태어나는 펜듈럼이다. 펜듈럼이란 어떤 집단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로 각자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동일해질 때 하나의 구조체가 생겨난다. 어떤 집단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로 각자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동일해질 때 하나의 구조체가 생겨난다. 에너지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에너지체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펜듈럼은 펜듈럼은 자신의 진동수에 동조하는 지지자를 계속 끌어모아서 그들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 힘으로 더욱 강력하게 진동한다. 게다가 다른 펜듈럼과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충돌함으로 우리는 특정 펜듈럼에 깊이 속박되어 있을수록 더 많은 갈등과 혼란, 반목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 당신이 묻고 있는 어떤 모든 가치는 우선 펜듈럼으로부터 가미된 것이다. 그 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에너지, 정보적 실체, 즉 살아있는 존재들의 사념 에너지로부터 태어나는 펜듈럼이다. 펜듈럼에 대해서는 런틴에서 1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갈등의 에너지를 수확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펜듈럼이 나타난다. 갈등의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펜듈럼이 나타난다.
펜듈럼이 의식적으로 뭔가를 꾸며내는 의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펜듈럼이 의식적으로 뭔가를 꾸며내는 의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펜듈럼은 단지 양극성을 에너지의 장의 불균형 양극성을 에너지 장을 불균형으로 감지하고 거기에 덩어리처럼 달라붙어 에너지를 빨아먹으려 할 뿐이다. 펜듈럼은 양극성의 에너지를 불균형으로 보고 이게 있구나, 불균형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빨아먹으려고 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약하다. 정말 끔찍한 것은 그것이 갈등의 에너지를 먹어치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행동하게끔 꼬드긴다는 것이다. 펜듈럼은 차고 넘치도록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 계속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펜듈럼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줄로 잡아당겨 꼭두것이 인형처럼 조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줄로 잡아당겨 꼭두것이 인형처럼 조정한다. 세상에. 펜듈럼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깨어있는 의식은 펜듈럼도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하지만 펜듈럼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잠재의식이나 접근해도 충분히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수준에서 눈뜬 채로 잠들어 있다. 각자의 수준에서. 사람은 많은 일을 의식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명징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지금 잠들어 있지 않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특히 집에 있거나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의식의 각성도가 낮다. 집에 있을 때는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완되어 있고 거의 잠들어 있다. 오히려 집 밖의 인간관계라는 좁은 범위에서만 의식이 가장 활동적이고 자기 통제적인 상태에 있다. 큰 단체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다시 제멋대로 되기 쉽고 그뿐 아니라 대중의 충동적인 힘에 휘말려지기 쉽다. 펜듈럼의 작용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뒤를 따라 걷다가 그를 앞서려고 한다. 앞서가기 위해 당신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사람도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긴다. 마치 당신을 가로막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다. 이번엔 당신이 오른쪽으로 앞서려고 하면 그 사람 또 무심코 같은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무엇이 그 사람을 하여금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것일까? 그는 당신을 보고 있지도 않은데 말이다. 게다가 당신이 그를 지나쳐가든 말든 그것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어쩌면 그가 어떤 식으로든 등 뒤에서 누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경쟁자를 앞으로 보내주지 않으려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살아있는 자연에서의 본능에 대해 얘기하자면 경쟁심은 상대방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에만 나타난다. 그것은 경쟁심이 아니라 펜듈럼이다. 길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게 한 원흉은 바로 펜듈럼인 것이다. 길을 걸을 때 사람은 똑바로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할지 따위도 생각하지 않는다. 가는 방향에 관한 그는 잠들어 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펜듈럼에 의해 저절로 이쪽 저쪽으로 방향이 흔들린다. 방향을 선택하는 동의는 잠재의식에 놓여있다. 그 순간에는 잠재의식이 통제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펜듈럼이 접근할 수 있는 잠재의식이 통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펜듈럼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때 당신은 그에게 접근하면서 그를 앞지르려고 했다. 사실 작기는 해도 그 또한 갈등의 일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펜듈럼이 이 갈등의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펜듈럼이 갈등의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무심결에 발걸음을 옆으로 옮기게끔 유도해서 당신에게를 막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편 펜듈럼은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펜듈럼은 의식적인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균형 균형력이 서로 대립해 있는 것들을 맞부딪히게끔 만들어 놓으면 펜듈럼이 알아서 일어난 갈등의 에너지를 더 키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이다. 균형력이 서로 대립해 있는 것들을 맞부딪히게끔 만들어 놓으면 펜듈럼이 나서서 일어난 갈등의 에너지를 더 키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펜듈럼의 법칙이다. 너무 어렵다. 펜듈럼이 뭔지 너무 어렵다. 뭘 시작한 거죠? 정원이랑 가족 간의 다툼이든 국가 내 전쟁이든 펜듈럼의 끝없는 싸움은 모두가 이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대립성이 발생하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화해를 포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은 갈등이 악화되는 쪽으로 펼쳐질 것이다. 가족 간의 다툼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펜듈럼의 끝없는 싸움은 모두가 바로 이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대립성이 이제 발생을 한번 딱 하게 되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화해를 포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은 갈등이 악화되는 쪽으로 펼쳐질 것이다. 펜듈럼의 법칙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멀쩡한 정신도 힘을 내낸다. 바로 그 때문에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행동까지도 종종 정상적인 정신의 범위로 벗어나고 마는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인간의 동기는 펜듈럼의 지배력 아래 놓이게 된다. 갈등 상황에서 인간의 동기는 펜듈럼의 지배력 아래 놓이게 된다. 이럴 때 자신의 지난 행위가 몽롱한 꿈처럼 인식되는 기이한 현상이란다. 이럴 때 자신의 지난 행위가 몽롱한 꿈처럼 인식되는 기이한 현상이란다. 내가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었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의식이 명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해서 그런 것이다. 오로지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 의식이 비로소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났을 때야 일어난 모든 일에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가까운 사람들이 싸우고 헤어진다. 성격이 서로 안 맞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돌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행동은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당신도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있어요. 실제로 누군가 변한 것이 아니라 펜듈럼의 강요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전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왜? 실제로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펜듈럼이 강요를 하는데? 펜듈럼은 서로 대립해 있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동기를 조정한다. 펜듈럼은 서로 대립해 있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동기를 조정한다. 그리고 조절의 방향은 갈등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쪽으로 맞춰진다.
무엇이 자기를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특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범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표시해야 될 범죄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그랬던 것이다. 범죄자 자신에게도 그것은 정말 뜻밖의 일인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솔직한 아니처럼 느낀다. 펜듈럼의 올가미에 주의가 사로잡히면 잠은 더욱더 깊어진다. 어떤 단체든 예를 들어 군대, 정당, 종교단체 등에서는 사고와 행동 방식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이것이 사람을 잠재워 놓으면 그 사람 잠재의식은 펜듈럼 앞에 완전히 개방된 채 펜듈럼이 좀비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단지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유만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그대로 잔인하게 죽이는가? 누구에게 방해가 되기 위해 그러는 것일까? 그 때문에 참혹한 전쟁도 겪어야 한다. 수십, 수천, 수백만 명이 죽는다. 자기 보존 본능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부와 영주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누구나 평화를 생각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모두들 신은 유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종교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선, 정의, 평등 등등의 관념들은 끝없이 될 수 있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이지만 멀쩡한 정신은 간대 없고 언제나 승리하는 쪽은 악이다. 악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이지만 멀쩡한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나 승리하는 쪽은 악이다. 악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악의 보편적인 원천은 다름 아닌 펜듈럼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 무엇과의 어떤 대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은 갈등의 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간다. 모든 것은 갈등의 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간다. 행위와 싸움이 잦아든다 해도 그것은 잠시일 뿐 나중에 더 크게 벌어지기 위한 것이다. 물론 다양한 종류의 펜듈럼이 존재하며 모두가 파괴적이지만 물론 다양한 종류의 펜듈럼이 존재하며 모두가 파괴적이지만 그 정도는 다양하다. 그중 많은 수는 전혀 해롭지 그 중 많은 수는 전혀 해롭지 않다. 예컨대 트랜스팽이라는 펜듈럼은 현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숙고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펜듈럼이다. 트랜스핑이라는 펜듈럼은 현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숙고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펜듈럼이다. 또다시 기용되지 말라는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펜듈럼의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펜듈럼의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서 알아차리라. 펜듈럼이 어떤 식으로 당신을 조작하고 있는지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는 이룬 것이다. 펜듈럼의 영향력은 의식이 깨어있는 정도에 감도해한다. 당신이 눈을 뜬 채 백일몽을 꾸고 있는 한 펜듈럼은 당신을 얼마든지 자신의 영역 속에 가둬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펜듈럼의 파괴적인 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당신이 만일 군중 속에 있다면 행동의 무대에서 객석으로 내려와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지? 넌 지금 상황을 명료히 알아차리고 있나? 이것이 왜 필요하지?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것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명징해야 한다. 난 지금 잠들어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명료히 알아차리고 있다면 만사는 순조롭게 풀려갈 것이다.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어떤 무리에 휘둘리지 말고 휴있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주 작은 갈등에서도 당신은 꼭 또각시 인형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갈등에서도 당신은 꼭 또각시 인형에 불과할 것이다. 꼭 또각시 인형처럼 놀아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뭔가 짜증을 낼 때 일은 더 복잡하게 보인다. 그럴 때 당신의 신뢰에 곤두서 있는 동안은 계속 광대가 눈앞을 펄쩍펄쩍 뛰어다닐 것이다. 이것은 10쪽 8구 당신의 주의가 펜듈럼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있음을 뜻한다. 펜듈럼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심한 경지가 되어야 한다. 무심한 경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보자. 이 사람들이 당신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당신의 성질을 두어오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무심해지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 감정을 죽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대신 당신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야 한다. 주의를 돌려라. 감정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도움이 안 되니까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라.